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2년 6월 17일은 중국 해군 역사의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중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는 항공모함 푸제남 진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 미국과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을 진수하자 이날 세계의 이목이 상하이 장난조선소에 쏠렸습니다. 중국군은 장기적으로 오는 2035년까지 항모 6척을 확보해 미 항모가 대만 해협 1000km까지 전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해군력 건설을 목표로 항모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푸제남 진수식으로 서방 국가들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푸제남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푸제남은 중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류아칭 제독이 1982년 인민의 방군 해군사령원에 취임해 항모의 필요성을 역설한 지 40년 만에 이룬 중국의 독자 설계 항공모함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 이외의 나라로서는 유일하게 슈퍼캐리어 즉 배수량 7만 이상 대형 항모이자 스키점프 대식이 아니라 사출기 이함 방식의 항모였기에 남이 쓰다가 버린 구식 항모를 가져다가 분해해서 공부하는 수준이었던 중국이 이런 수준의 항모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푸제남의 배수량은 8만여에 달하고 무엇보다 기존 중국 항모가 채택한 스키점프 대식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니라 전자기 캐터펄트 즉 항공모함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사출기식을 채택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손에 넣은 것은 1985년 호주 해군의 퇴역 항모 멜버른을 구입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중국이 구입한 항모는 구식 기술이 적용된 모델이었습니다. 멜버른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물이었고 키예프와 민스크는 1960년대 기술로 만든 즉 정식 항모 AIRCRAFT 캐리어가 아닌 항공 중순양함이라는 독특한 물건이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구입한 항모를 모두 해체해 연구용으로 활용하고 이후 해상박물관 등으로 사용하는 데 그쳤는데요. 중국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초반 류아칭 제독이 중국 공산당 및 국가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되면서 외국에서 항모를 직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항모를 들여와도 이를 개조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외국의 도움을 받아 개수하더라도 항모에서 운용할 함재기나 호위용 중대형 전투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1998년이 되어서야 중국이 손에 넣은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남부조선소에 공정률 68% 상태로 방치된 발야그 VARYAG였습니다. 중국은 당시 발야그를 약 260억 8,8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발야그를 10년에 걸쳐 연구 개조해 취역한 것이 바로 중국 첫 번째 항모 랴오닝이었습니다. 이듬해 랴오닝을 확대 개량한 산둥을 만들었지만 이 또한 완성작은 아니었습니다. 실전용 항모라고 하기엔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반면 미국 항모는 CATOBAR 카토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항공 랜딩 기어를 사출기에 끼우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해 마치 새총 쏘듯 날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엔진을 최대 추력으로 가동한 항공기는 사출기가 가한 90메가주램제의 안팎의 에너지를 받아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엔진과 사출기가 함께 엄청난 힘을 가하는 덕에 100M도 안 되는 짧은 활주거리에서도 무장과 연료로 넉넉히 싣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중국 랴오닝함이 채택했던 STOBAR 방식은 보조 장비가 없기에 항공기 스스로 이 함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체 중량을 줄여야 하므로 CATOBAR 방식보다 항공기의 연료 무장 탑재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랴오닝함이나 산둥함에서 자체 중량 17.5톤, 최대 이륙 중량 32.5톤인 JN-15 전투기를 띄우려면 25노트 46.3km씩 역풍이 불어 양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항모가 맞바람을 받으며 전속력으로 달려야 이함이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지는데 문제는 J-15의 엔진 추력 부족으로 충분한 연료 무장을 실은 채로는 이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는 산둥과 랴오닝의 추락 및 훈련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공개한 어떤 영상이나 사진에서도 J-15 전투기가 카탈로그 데이터상 최대 무장 능력인 8톤급 무장을 장착하고 이착함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J-15가 날개를 접고 항모에 주기된 채 공대 공공대함 미사일을 주렁주렁 달고 있긴 하지만
이착함할 땐 가벼운 공대공 미사일 2에서 4발 정도만 장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STOBAR 방식의 한계를 절감하고 이를 갈며 미국 항모와 같은 CATOBAR 카토바 방식으로 건조한 항모가 바로 푸젠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푸젠함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출 방식을 위한 동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푸젠함은 사출기는 미국 니미츠급에 탑재된 증기식이 아니라 최신 제럴드 R. 포드급에 적용된 전자기식 EMALS였습니다. 고압 증기를 사용하는 증기식 사출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사고 위험도 큰 반면 EMALS는 단순한 구조에 힘도 좋아 증기식보다 무거운 항공기를 쏘아 올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항모 설계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채택한 EMALS는 장점이 많은 사출 장비지만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EMALS를 제럴드 R 포드급 항모에 도입하면서 기존 A4W 원자로를 신형 A1B로 교체했습니다. EMALS 방식이 전기를 정말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A4W는 열출력 550MWmW를 발휘하는 대단히 강력한 원자로였음에도 불구하고 A4W로도 EMALS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700mW급 A1B 원자로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군의 이런 실정을 지켜보고도 푸젠함의 건조시 같은 방식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초유의 실책을 범했습니다. EMALS 방식은 가뜩이나 발사 신뢰도와 안정성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걸 만들었다면 과연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중국 관영 매체 CCTV에 따르면 푸젠함은 보일러 8개를 가동해 증기터빈 4개를 운용하고 여기서 164mW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전력으로 85,000톤급 항모의 추진축을 돌리고 EMALS와 레이더 등 각종 전자장비의 소요를 모두 충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푸젠함 급 항모의 동력이 불과 164mW밖에 안 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푸젠함보다 작은 42,500톤급 샤를드고람이 211mW, 7,600톤급 퀸 엘리자베스함이 192mW, 3만톤급 카보르함이 166mW 수준의 동력을 확보한 점을 고려하면 푸젠함 같은 항모의 동력이 164mW에 불과한 것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푸젠함이 덩치만 크고 외관만 화려하지 사출 동력이 부족해 충분한 연료와 무장을 실은 항공기로 띄우기 어렵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중국이 이처럼 부족한 스펙의 항모를 급히 진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 해군에 맞설 슈퍼캐리어가 절실한 중국 지도부가 무리한 성능과 납기 일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첫 단추부터 잘못 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압박해야 하니 일단 만들어보자 라는 전략인 것이죠. 중국 관영 매체 관찰자망조차도 푸젠함 개발에 관여한 한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산둥함과 푸젠함 진수 사이 기간이 5년에 불과했다. 5년 만에 추진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것은 기술면에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기술력의 한계를 넘는 스펙을 요구해 겉모양만 그럴싸하고 제 기능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푸젠함은 실제 EMALS 방식으로 개발되어 얼마 전 사출 테스트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모함 갑판에서 사출 시험 차량을 EMALS 캐터펄트에 올린 후 물보라를 일으킨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요. 과거 미 제너럴 포드에서도 비슷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전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기어코 EMALS를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푸젠함의 사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잠잠할까요? 원하는 성능을 얻어냈다면 분명 대서특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위 성능 테스트 장면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푸둥 국제공항에서 운동 중인 여객기의 승객들이 창문으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을 종합했을 때 중국은 사출 테스트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테스트 결과는 은폐하려 했으나 예기치 못하게 테스트 장면이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차세대 항공모함 사용도 원자력 추진 대신 푸젠함과 같은 동력 계통을 채택한 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동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중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 미국, 프랑스 등이 경쟁하지만 여기에 중국은 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체코, 폴란드마저 중국 원전을 회피하는 이유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비밀이 많고 내부 공개를 꺼리고 투명하지 않아서입니다. 중국 원전에서 분명 여러 가지 고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철저히 은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전과 같은 사소한 고장이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되고 원한 이는 조사에 착수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과연 은폐에 은폐를 거쳐 만들어진 중국의 자존심 푸재남이 실전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거대 항공모함에서 헬기만 띄우는 애물단지로 전락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마지막 6호기가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8일 KF-21 보라매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 복좌 2인승과 최초 비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해 7월 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 이래 11개월 만에 시제기 6대가 모두 비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은 유례없는 놀라운 속도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 6호기 비행 성공 소식과 더불어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X 개발 소식과 항공모함 소식까지 더해지자 놀라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면서 무서운 속도로 무기를 만들고 있는 중국에서 지금 한국의 놀라운 계획을 의식하며 우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KF-21이 3년 뒤인 2026년에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F-21과 함께 운용될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X가 연내 개발이 완료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우리 군은 9월 드론작전 사령부를 창설하면서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가오리 형상의 스텔스 소형 무인기 가오리-X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오리-X는 이미 이착륙 성공에 이어 KF-21 보라매와 유무인 합동작전 MUMT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센서와 통신체계를 개발 중인데 개발이 완료되면 KF-21과 함께 무서운 공중전력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가오리-X는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시간당 수백 킬로미터 비행할 수 있고 임무 완료 시 자동으로 돌아오는다. 가오리-X의 실제 크기가 길이 11m, 넓이 15m, 무게가 10톤으로 중국에서는 가오리-X의 실제 크기가 대형 드론 수준이 아니라 전투기만 하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중국 소우닷컴은 지난 4월 한국이 순식간에 KF-21 시제기를 순차적으로 만들었고 이것도 매우 놀라운 속도인데 일명 가오리-X라고 알려진 보조 스텔스 무인기까지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가오리-X의 사진을 한국이 지우고 있다면서 한국이 이렇게 비밀로 취급하는 것은 무엇을 숨기려는 것일까라고 질문했습니다. 혹시 자국이 만든 무인기 CH-7과 비슷해 보인다면서 한국이 또 우리 거를 도둑질했나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렇게 어이없는 주장을 하면서도 한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KF-21부터 가오리-X까지 한국의 군용기 개발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순조롭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의 전투기 개발이 빠르고 순조롭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은 개발하는 게 죽을 것만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것을 베꼈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도 자신들이 남의 것을 무단으로 베끼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개발을 잘하는 것은 자신들처럼 남의 것을 베낀 게 아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2022년 7월 19일 KF-21이 초도 비행에 성공하자 중국 언론인 소후닷컴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인 기반이 부족하여 로키드 마틴을 제휴 명목으로 끌어들였고 사실상 T-50 개발과 마찬가지로 로키드 마틴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로키드 마틴의 상당한 기술적 지원으로 KF-21은 기술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고 어쨌든 한국은 그 덕분에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예산 확보와 기술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그럭저럭 넘겼다. 그러나 한국이 신속히 관련 부품들을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못한다면 KF-21은 실패작이 될 것이므로 아직까지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중국은 한국이 실패하기를 아직도 바라는 눈치이지만 한국은 이러한 바람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을 개발하면서 로키드 마틴과 제휴해 엔진과 부분적인 기술을 전수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4개를 스스로 개발하고
국산화율을 65% 이상 실현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산화율 100%를 주장하지만 65%의 국산화율도 대단한 것이라며 사실상 100% 국산화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스웨덴 그리펜은 KF-21에 들어가는 미국지이사 엔진을 쓰고 85%를 외국에서 부품을 사서 조립하지만 스웨덴제로 인정받고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체계 설계를 스웨덴이 했기에 스웨덴만이 만드는 독자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KF-21은 전체의 체계 설계를 우리가 직접 한 기체이고 게다가 대부분의 부품을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F-2 전투기 공동 개발에서 실패하고 이후 영국과 협력하기로 했지만 이것도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영국 측은 일본에서 취할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다며 오히려 KF-21 시험 비행 성공을 계기로 한국과 전투기 개발에 상호 협력하자고 먼저 제의를 해왔습니다. 중국이 제 아무리 최신 전투기를 내놓는다고 떠벌려도 결코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전투기 엔진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모든 무기에 있어서 국산화율이 훨씬 높지만 이는 중국의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미국, 유럽, 러시아 등 기술 선도국으로부터 경쟁국 또는 잠재 적국으로 찍힌 나라다 보니 기술 이전은커녕 완제품 판매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러시아가 완제품 무기를 팔았는데 중국은 그것을 뜯어보고 무단으로 역설계해서 국산화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최신 기체나 부품은 중국에 팔지 않아 첨단 무기들이 제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자랑하는 J-20에 들어가는 WS-15 엔진도 그렇게 만들어졌는다. 러시아제 원형의 60에서 70% 수준의 성능밖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이 자국 기술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보고 놀라고 속도에 다시 한번 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매체는 KF-21이든 가오리 X든 로열 윙맨 형태의 기체이든 날개를 접을 수 있는 형태의 기체를 제작해 항공모함에 탑재하려는 한국의 야망은 잘 알려져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후닷컴은 지난 14일 한국에서 열린 국제해양방 위산업전 마덱스 2023에서 공개된 7만 톤급 항공모함을 보고서 논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한국은 7만 톤급 항공모함 계획을 내놓고 중국과 경쟁하고 싶나? 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푸제남을 닮은 한국형 항모, 중국과 경쟁하려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처럼 미국산 항공모함기를 선택하지 않고 한국산 스텔스 전투기 KF-21의 함사형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국산 항공모함과 국산 항공모함기를 개발하려는 한국인의 야심을 얼핏 보기에 정말 남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은 강대국으로 원양과 대양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에 이런 항공모함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한반도 변두리 국가로 해군활동법위가 작아 이러한 항공모함이 필요하겠냐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항공모함 보유를 두고 늘 이 같은 중국의 주장대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해군 관계자들은 중국이 하는 짓을 생각한다면 항공모함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해를 자국의 앞바다라고 지칭하며 2013년부터 우리 해군에게 동경 124도 서쪽은 자신들의 작전 구역이므로 넘어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해의 70% 이상이 중국 해군의 작전 구역이 됩니다. 중국 해군은 이렇게 매년 서해에서의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이 근처를 항해하는 대한민국 해군 함정을 둘러싸듯 포위하여 위협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한반도 서쪽 바다에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남중국해를 힘으로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서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도 길목을 막아서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항공모함을 한국이 보유한다면 중국에 대항해 인근 해역에서 머물면서 근거리에서 항공기의 보급을 통해 안정적이고 빠른 항공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강습 상륙함에 비해 우월한 체급으로 헬리콥터 전력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에 이어 일본도 항공모함을 2024년에 전력화를 시도하는데 일본이 항공모함을 운용해 독도를 노린다면 한국이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주변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항모전투단을 운영한다면 분명 우리 군의 해양주권 수호 및 국위보호 활동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KF-21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가오리 X를 비롯해
7만 톤의 항공모함과 더불어 여기에 실어 운용할 수 있는 KF-21 네이비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열심히 첨단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을 만들고 있지만 모든 것이 중국 자국 기술로 만든 중국산이기에 실전에서 자신들이 과시하는 것 같은 전력은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훨씬 앞선 기술이라고 자부하던 러시아도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전차나 전투기 등이 서양의 무기에 맹모추는 취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서해 지역을 비롯해 한반도 유사시 북한 일부 지역을 노리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중국의 야욕을 누를 수 있는 더욱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방산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전투기도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 여러 나라에서 뛰어난 성능을 내세워 경쟁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 붐이 일어날 정도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인 템페스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공동개발에 참여하면서 스웨덴이 사업 탈퇴를 선언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은 일본의 전투기 기술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동시에 한국 전투기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영국이 자국 전투기 개발보다 KF-21에 더 진심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은 공동개발국인 이탈리아, 스웨덴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은 일본과의 계약 추진시킨다고 깜짝 발표하였죠. 영국은 일본과 F-3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그래서 일본의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와 레이더 기술을 도입하고 영국의 미사일 기술과 최첨단 차세대 엔진 기술을 공유하면서 전투기 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스웨덴의 사부는 사업 참여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부의 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지부진한 속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여 영국이 주도하는 템페스트 사업에 대한 참여를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밝힌 것이죠. 그는 프로젝트 초기에 정한 계약 조건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으며 전투기 사업 파트너들이 항상 자신의 요구사항들만 고려하였고 자신들은 항상 뒷전이었다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사업 기술 개발에 집중되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일본이 프로그램을 재설정하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했으며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이 이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즉, 템페스트 사업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스웨덴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점점 자신들의 주장이 배제되며 입지가 줄어들었고 영국, 일본, 이탈리아의 전투기 개발 기술에 접근할 수조차 없게 되자 불만이 커진 것이죠. 서브는 8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닌 스웨덴 대표 방산업체로 글로벌 항공 우주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AS-39 그리펜 전투기가 가장 많은 인기를 받았었죠. 스웨덴은 이미 발전된 항공 산업을 꾸리고 있기에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역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어긋나며 문제가 발생했던 공동개발 사업은 비단 템페스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은 과거에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전투기 타이푼을 개발했습니다. 항공 기술을 총집결해 공중전에 특화된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였는데요. 그런데 생산 과정에서 4개국의 일자리 보존과 같은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국가는 빠르게 퇴역 처리 중이며 제대로 운영되는 전투기는 100여 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의 항공산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고 미국과 프랑스에 추월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영국은 새롭게 템페스트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요. 이번 템페스트 사업 역시 위험성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개발은 일반적으로 기술을 함께 개발 공유하고 개발비도 함께 내기에 개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 요구와 개발 스케줄이 정리되지 않는다든가 만들어진 기체의 성능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공동개발은 공중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스웨덴보다 개발비를 많이 투자하는 일본에 높은 기대를 걸며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했지만 각국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잘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전투기 공동개발 계약 체결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인데 프로젝트에서 일본이 갑자기 열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인 벤 월러스가 일본이 주최하는 F-3 전투기 개발에 영국이 일본 전투기 사업에 참여해도
얻을 게 전혀 없으며 일본 측의 기술적 신뢰성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요. 영국 정부가 미쓰비시 전투기 개발 수준이 형편없음을 알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의 공동 개발 시 만족하게 할 만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못한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영국이 한국과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져 한국 방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군사 언론은 KF-21 보라매의 전투기 5번째 시제기가 실물로 공개됐으며 시제기 2호기 역시 시험 비행까지 성공했다고 보도하며 현재 분담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은 분담금 및 전투기 엔진 개발 과정에서 협력국을 찾고 있고 말하였는데요. 이에 영국 기업 롤스로이스 엔진이 한국에 손을 내밀어 군사동맹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 현장에서 제러미 퀸 영국 국방부 획득 차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러미 퀸 차관은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으며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 국방부는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K9 자주포 80대 구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차후 KF-21을 도입하는 것 또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영국 국방장관으로부터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차후 영국은 한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시험 비행을 참관할 계획입니다. 영국 수출 수주는 KF-21 전투기를 전 세계에 시연하고 지금까지 개발한 성능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 부품의 국산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보다 세부적인 성능 향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세계 방산 시장에 대한 판매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출이 불발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에 무기를 판매하려 했을 때 미국산 부품이 10% 포함되었다는 사유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모든 계약을 해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밝힌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은 2026년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무기 관련 사항은 극비이기에 모든 사항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가능한 선에서 자체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간혹 나오기도 하고 있죠. 과거 한국은 자체 개발 전투기가 없는 약소국이었기에 무기 판매국인 미국에 엄청난 갑질을 당해왔습니다. 미국은 AS 서비스도 거의 제공하지 않고 구매 가격 및 운영비 역시 높게 책정했습니다. 2019년 3월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대당 1천억 원을 들여 F-35R을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보안 절차라며 전투기 실물도 보여주지 않았고 자신들의 전력이 노출된다며 여러 가지 까다로운 보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약자 입장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약자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전히 KF-21 시제기에 미국산 엔진이 사용됐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상황이었다면 높은 엔진 비용을 요구하며 바가지를 씌우려 했겠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죠. 높은 엔진 비용을 요구하며 바가지를 씌우려 했겠지만 이전과는 달라전. 이제 한국 전투기에 대한 전 세계의 높은 관심 속에서 항공 분야 세계 강국으로 도약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값비싼 미국의 전투기를 구매하려던 국가들은 한국 전투기 KF-21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4세대 전투기들은 꽤 오래돼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KF-21은 이제 막 시험 비행에 성공한 최신 전투기로 각종 첨단 기술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업 기술력은 앞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폴란드에서 라동에어쇼를 하루 앞두고 FA-50이 아닌 K 전차가 이동되는 모습이 포착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흑자는 왜 에어쇼의 전차가 동원되는지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라돔 에어쇼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오는 8월 26일과 27일 폴란드 라몬에서 열립니다. 라돌 국제 에어쇼는 폴란드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 행사 중 하나로 보통 2년마다 개최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5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라들 에어쇼에서는 역대급 항공기 쇼가 펼쳐질 예정인데 19개의 대형 퍼레이드와 봄꽃쇼,
고개 비행쇼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가 보유한 F-16, FA-50, MiG-29 Su-22 등뿐만 아니라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체코, 핀란드의 전투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이번 에어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최근 한국으로부터 진급 공수된 FA-50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들라필로타는 지난 18일 놀라움이 가득한 에어쇼 라동 미그-29는 상징적으로 FA-50에게 공중 지휘권을 넘겨준다라는 제목의 기사들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연휴 마지막 주말에는 라돔 하늘의 에이스들로 가득할 것이라며 하늘 높이 고개를 감상하는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에어쇼 조직 그룹의 책임자 발데마르 골레비오프스키 대령은 마지막 날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을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입니다. 라고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그-29 항공기는 FA-50과 함께 이곳에 도착할 것이며 FA-50에게 공중에서 지휘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FA-50으로 그동안 사용하던 소련제 MiG-29를 버리고 완벽하게 교체되는 것이고 지난 국군이 날 퍼포먼스에서 보여줬듯이 이번 라듬쇼에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폴란드 내에서 전투기 교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구소련제 전투기를 공여했거나 구소련제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들에게 보란 듯이 성능도 떨어지고 부품도 구하지 못하는 노후화된 구소련제 전투기를 버리고 한국에서 온 최강의 가성비금 자랑하는 경전투기 FA-50으로 바꾸자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급히 도입한 FA-50GF를 먼저 보여주고 앞으로 공중 급류 기능, 에이사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FA-50PL 버전을 생산하는데 이른 유럽에게 팔기 위한 일종의 홍보 행사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이번 라도메어쇼에는 FA-50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K 전차와 K 구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전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른 위에서 K 전차가 라돔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행사가 끝나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나토데이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가장 현대적인 무기와 전투 장비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총 90대의 항공기와 약 1000가지의 지상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코 현지 매체 브레스크는 올해 쇼에는 어떤 기술이 등점할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년 오스트라바에서 열리는 NATO의 날에는 군사 장비에 관심이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이 모슈노프 공항으로 모여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의뢰 행사에서는 체코의 신형 헬리콥터 발표회나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K-2가 이끄는 폴란드군의 신형 장비 발표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두 번째로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나토데이의 파트너 국가가 되었는데 K-탱크가 이번에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탱크를 이제 폴란드 국민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과 이 행사 방문객들도 527T 직접 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는 라돔 에어쇼와 나토데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도입한 FA-50과 K 전차 등을 직접 시연하고 보여주면서 방산 수출에 대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과 폴란드의 긴밀한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서 독일이 폴란드 인근의 다른 동유럽 국가와 함께 손을 잡고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이 손잡으려 하는 국기는 바로 헝가리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플라드를 통한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을 견제한다며 헝가리에 장갑차 생산 기지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22일 라인메탈이 헝가리 절러에게르세그의 링스 KF-41 보병 전투치랑 생산 공장을 오픈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독일은 링스 KF-4만 1209대, 베르겐판 저삼 비펠 군안 장갑자를 포함한 전투 지원 자량 18대, 군용 트럭 38대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에게 밀려 링스 KF-410I 탈락했는다. 이 공장을 통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생산력이 밀린다는 오명을 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2일 독일 라인메탈이 헝가리에게 레오파드 EH-HU 전차를 납품했습니다.
헝가리가 2018년에 44대를 주문했는데 무려 5년이 걸쳐서 단 한 대가 전달된 것입니다. 헝가리가 주문한 레오파드 EH-HU는 레오파드의 최신 사양으로 개량된 장갑제 및 전자장비와 능동 방어 체계 등이 장착되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도 있지만 폴란드가 무려 1000대의 K 전차를 한국에게 도입하려 하는 것 때문이 아니냐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탱크 1대를 인도받은 헝가리는 몹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K 전차가 인인 레오파드를 선택했던 노르웨이와 레오파드 최신형 도입을 계획하는 유럽 국가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인 레오파드 EH1 전차의 가격이 리투아니아가 최근에 구매를 하면서 생산 라인 부족을 이유로 450억 원으로 추정되던 레오파드 EH1의 가격이 무려 600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폭등한 것입니다. K 전차 수출형이 대당 245억으로 여기에 반응 장갑과 능동 방어 시스템을 넣으면 풀옵선이 295억 정도입니다. 이 가격으로 K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레오파드 EH1 전차는 경제의 실패와 군축 탓에 200억대에서 대담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최근 주문이 늘고 생산량이 모자라면서 430억까지 올랐고 최신형 레오파드 EH1은 결국 600억 원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일 라인메탈은 레오파드 EA8을 내놓으며 EH7에 비해 로켓 춘진 유탄 RPG과 지뢰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장갑 패키지, 향상된 상황인식 및 통신 시스템과 업그레이드된 사격 동제 시스템 같은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넣었습니다. 물론 고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레오파드 EH7이 원래 200억 정도 수준에서의 0.5배가 올랐고 레오파드 EH7가 600억이 되었으니 전문가들은 대당 8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K 전차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되어버립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살 수 있는 돈으로 레오파드 신형을 사면 500대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헝가리가 레오파드 EH1 전차를 받았는 소식에 동유럽은 물론 우유럽 네티즌들이 뜨겁게 반응했는데 그중에 K 전차와 비교하는 글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K 탱크에는 2014년형 전자장치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전자장치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신 에이브럼즈 또는 최신 레퍼즈보다 더 현대적입니다. 비교 테스트에서 K는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보다 이동 중 표적 파괴 70%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기술적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실제 전투 대결에서 K는 적을 파괴할 확률이 더 높으며 레퍼드에 더 나은 장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K가 더 좋습니다. 더 이동성이 뛰어나고 더 나은 접자장치가 있습니다. 다른 주요 시스템, 즉 무장과 추진력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중 하나는 두 전차, 특히 KPL의 장갑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장에서 어떻게 활약할 것인지입니다. 노르웨이군은 전투 능력을 평가했으며 이것이 노르웨이인 EU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는 아마도 러시아 전차보다 더 좋은 전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K, 에이브럼즈보다 낫다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레오파드는 독일 장갑 무기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전설이지만 전장에서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은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군사에 관심이 많은 유럽의 네티즌들은 전차 K전자가 가격도 저렴하지만 레오파드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K전차는 레오파드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가격이 훨씬 싸고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는 전차입니다. 헝가리 육군은 레오파드 전차 납품까지 약 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는 폴란드가 계약하고 받는데 약 3년이 걸렸고 한국 K 흑표는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코의 한 네티즌은 제코가 레오파드 EA8 70대를 구입한다는 기사에 폴란드는 단지 독일이 레오파드를 충분히 빨리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인 한국에서 탱크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체코에 추가 생산단지를 건설할 계획인가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폴란드의 네티즌은 헝가리의 레오파드 EH7이 드디어 들어왔다는 기사를 보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장난하냐? 2018년 계약, 2023년 첫 작품, 우리가 안 가져가서 다행이다.